억만금을 써서라도 반드시 잡아오라. 김정은을 격분시킨 일가족 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고위 간부가 탈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주변 국가의 협조까지 요청하며 사력을 다해 추적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도망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북한이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삼엄한 감시망을 뚫은 기상천외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 가족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북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직속 통치자금과 핵무기 개발 대회 외화벌이까지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었죠. 북한 비밀 재정실 외화 조달국 부국장으로서 말이에요. 김정은에게 올라온 자리였고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큰 걱정 없이 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2021년 초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보위부 차량이 며칠째 제 집 앞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낯선 인물이 지나갔어요. 전화기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체 모를 숨소리와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 노동당 본부에서 매일 아침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히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제 승용차와 전용 운전사가 배정됐고 해외에서 들여온 양주와 커피, 외국 담배가 식탁 위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평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보위부 전용 병원과 특급 상점의 서비스를 당연하게 누렸죠. 하지만 그 무렵부터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수백 명의 고위 간부가 처형되고 수천 명이 숙청되는 극도로 두려운 분위기였어요. 김정은 최측근이던 비밀 재정실 고위 간부가 중국에 기밀을 넘겼다는 날조된 간첩 혐의로 정격 숙청됐습니다. 이어 대외 무역기관 고위자가 공개 재판 후 총살당했다는 소식까지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숙청되면 가족 전체가 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3대까지 연좌제로 처벌받는 곳에서 그 고위 간부의 부인과 자녀들도 이미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웃마저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보위부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로 엮이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자기 보호였어요. 그 해에만 수백 명의 간부와 가족들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당했어요. 어떤 이는 무역 실적 조작 혐의로 또 어떤 이는 외국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저희 가족도 그 표적 위에 있다는 것을. 모함 한 줄이면 다른 간부들처럼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압박은 총구보다 느리지만 더 깊게 가족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두드릴까? 언제 제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오를까? 아내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있었어요.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살짝 당기며 숨을 죽였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차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평생 충성해온 체제가 이제는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느끼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핵무기 자금을 관리하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다음은 나일 수 있다. 저는 이 순간 생존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말이죠. 평생 믿어온 체제를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런 결단을 내렸지만 막상 가족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제 가족은 아내와 23살 아들 준혁, 20살 딸 서연이었어요. 준혁이는 군복무 중 장교 후보생이었고 서연이는 평양 외국어대 2학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간부 아파트였지만 창백한 하늘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듯 막혔어요. 제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걸 눈치챘는지 자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저녁 식사를 했지만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평소처럼 출근길에 오르던 중이었어요.
핵심 부서 인사자료를 관리하는 참모진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어요. 리 동무 조심하세요. 명단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릴 뻔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 모두를 포함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탈북이 적발되면 남은 가족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오지로 추방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이 따르거든요. 탈북 자체가 매우 위험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압록강 일대를 머릿속으로 들어갔어요. 최신 감시 장비와 순찰 병력으로 촘촘히 막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강의를 스치는 탐조등이 사냥꾼의 눈처럼 번뜩였죠. 평상시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며칠간 고민을 거듭하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외화벌이 조직을 통해 알게 된 조선족 무역상과 비밀리에 만나게 됐어요. 그는 제 절망적인 표정을 보더니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부 국장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면제를 음식에 섞어서 경계병에게 건네면 3시간 정도 깊게 잠들어요.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허술한 방법이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끝장이었어요. 가족들에게 탈북 계획을 말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거실에 불러앉혔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가족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떨고 있었어요.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겠지요. 제가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자 아내가 작은 비명을 삼켰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가족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함께 헤쳐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후 저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면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외화벌이 조직이 평소 물품을 들여오던 비밀 경로를 통해 조선족 무역상에게서 중국산 수면제를 몰래 구해왔습니다. 표면상으론 고급 주류와 의약품 거래로 꾸며서 의심을 피했어요. 혹시 누군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거래가 들통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거든요. 수면제를 받아든 순간 작은 약병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이 작은 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보여줬을 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쓰다 들키면 끝장날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 그냥 손 놓고 죽기만 기다릴 순 없지 않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압록강병 경계병들과 조심스럽게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산책을 나간다는 핑계로 강변을 자주 찾았어요. 비밀 재정실 부국장이라는 제 지위 덕분에 경계병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중에서 구한 담배 한 갑을 건네며 안부를 나눴어요. 남조선에서 들어온 물건이라는데 한번 드셔보시오. 그 말에 경계병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제품이라고 하면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날씨가 몹시 추운 날에는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차를 건네며 경계 근무의 고됨을 묵묵히 위로했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쌓인 신뢰 속에서 저는 경계병들의 교대 시간, 순찰 경로, 장비 점검 주기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담당 구역이 어디인지 각 경계병의 성향은 어떤지도 세세하게 관찰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병사, 담배를 즐기는 병사, 심지어 눈이 나쁜 병사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가족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웃집 아저씨와 안부를 묻듯 건넨 대화가 어느새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지도로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수면제를 먹일 것인가?
얼마나 많은 양을 써야 하는가? 무역상은 너무 많이 주면 의심받고 너무 적게 주면 효과가 없다고 경고했거든요. 저는 집에서 몰래 연습을 해봤어요. 빵에 수면제 가루를 섞어보고 음료수에 타보기도 했습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 체크했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실행일이 다가왔어요. 저뿐 아니라 아내와 두 자녀도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싸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각자 역할을 되새기며 숨을 고르는 눈빛이 단단했어요. 준혁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는 역할, 서연이는 아버지를 따라오는 역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짓 신호까지 정해뒀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수면제가 든 빵과 음료, 비상용 현금, 간단한 의약품. 손에서 땀이 나서 계속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실행에 나섰습니다. 비밀 경로를 통해 발급받은 출장 방문증으로 시차를 두고 국경 근처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2021년 10월 초 밤 10시 압록강변 초소 앞에서 저는 마른 침을 계속 삼켰어요. 수면제를 숨겨둔 빵과 음료를 들자 손끝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가족의 목숨이 걸린 한 방이었거든요. 혹시 색깔이 다르다며 의심하진 않을까? 한 입 베어 물다 이상한 맛이 난다며 뱉어버리진 않을까? 경계병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발이 바닥에 붙는 듯 무거웠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제발 아무 의심 없이 다 먹어달라는 절박한 기도가 타올랐습니다. 경계병 2명이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부국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조금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저는 목구멍이 마르는 걸 느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근무 서느라 고생하길래 좀 챙겨왔소. 중국에서 들어온 좋은 빵이라는데. 빵을 받아든 경계병이 빵을 뜯는 손길이 잠시 멈추더니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었어요. 그리고 빵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경계병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질 뻔했어요. 두 번째 경계병도 음료수 병뚜껑을 열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였어요. 저는 그럼 이만 들어가겠소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근처 나무 그늘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15분, 20분. 드디어 한 명이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두 번째 경계병도 고개를 흔들더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여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숨어있던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아내와 준혁, 서연이가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병 정도는 이 초소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0m 간격으로 다른 초소들이 있었고 순찰조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첫 초소만 조용히 넘기면 강변까지는 들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초소 뒤편 잡풀 속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돌에 무릎을 부딪혀 작은 신음을 냈을 때 저는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강에 도착하자 차가운 물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0월 초 압록강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허리까지 차오른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서연이가 몸을 떨며 작은 비명을 냈습니다. 너무 차가워요, 아버지.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딸을 안아들었어요. 준혁이는 아내를 부축하며 뒤따라 발목까지 물에 잠기면서 한 걸음씩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개가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엔진 소리와 함께 밝은 불빛이 수면을 훑으며 다가왔어요. 순찰선이었습니다. 모두 엎드려. 저는 급하게 외쳤습니다. 가족들을 수초밭 속에 눕히고 물 위에 떠있는 통나무를 붙잡았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강물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순찰선의 서치라이트가 바로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서연이가 찬물 때문에 기침을 할 뻔했지만 준혁이가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물결이 크게 일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를 시간이 흘렀어요. 순찰선이 멀어지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시간은 없었어요. 빨리 건너편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차가운 강물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중간에 아내가 힘이 빠져 가라앉을 뻔했지만 준혁이와 제가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의 입술이 파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손짓하며 우리를 폐가로 안내했습니다. 폐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어둡고 습했어요. 저는 축 늘어진 몸을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어요. 눈을 돌려 아내와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다들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핵무기와 자금을 관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젖은 쥐 모습으로 폐가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억울하게 죽는 것보다는 살아남아서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폐가에서 몇 시간 잠을 청한 후 새벽녘 브로커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강가를 떠날 시간이었어요. 이동수단은 화물트럭 증칸이었습니다. 비닐 포대와 목재 상자 사이에 웅크려 들어갔어요. 금속 벽을 타고 전해지는 엔진 진동만 느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 검문소에서 중국 공안의 손전등이 진칸 틈으로 파고들었어요. 바로 위 상자에서 흘러내린 톱밥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신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어요. 지하 여관, 공장 창고, 농가 외양간. 어느 날 브로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문으로는 북에서 억만금을 써서라도 잡아와서 강하게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요. 김정은이 직접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전체가 저희를 찾는 거대한 그물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두 번째 구간은 강을 따라 남하하는 소형 선박이었습니다. 수면 위로 공안의 경고 방송이 낮게 떠다녔어요. 서늘한 바람에 물비린내가 뒤섞였고 준혁이는 어둠 속에서도 귀를 기울여 순찰 시간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끄러운 산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아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와 준혁이가 번갈아가며 업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안전지대예요. 브로커의 말은 위로인 동시에 자기 암시였습니다. 드디어 제3국 접경에서 연락책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과 연결된 조용한 손길이었어요. 그날 밤 낡은 승합차 문이 열리며 브로커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제야 가족들이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동안 쌓인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 마지막 여정 끝에 드디어 제3국에서 조용히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입국장 동선 대신 비공개 경로로 호송됐어요. 중국 브로커는 그 지점에서 임무를 마치고 사라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눈과 마주치며 낮게 말했어요. 리 선생, 지금부턴 저희가 지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정식 절차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초기 조사와 보호 절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특별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어 북송 방지와 보복 차단을 위해 동선이 철저히 통제되고 전담 보호 인력이 배치되었고 비공개 숙소에 배정되는 절차가 이어졌어요. 추가적으로 보호관과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정기적으로 안부와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해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법, 금융, 의료, 안전, 직업훈련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딸 서연이는 편입과 장학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 대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급한 건 아내의 건강이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입은 무릎 부상과 폐렴 증세 때문에 신속히 치료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탈북민 의료 지원 제도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치료실 문이 닫히는 순간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는 누구나 당연한 권리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상은 낯설었지만 작은 친절들이 쌓여 마음을 녹였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내어주는 학생, 가게에서 떨어뜨린 카드를 주워주는 이웃. 이런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이 근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놀았습니다. 돗자리를 펴놓고 야식을 나눠 먹으며 웃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그 평화롭고 자유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선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저녁에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도 저는 자주 검은 차량과 그림자를 의식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희가 리 선생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일상에 적응하는 한편 보호시설과 외부 회의실을 오가며 차근차근 자료와 기억을 정리해 나갔어요. 제가 수많은 죽음의 소나기를 뿌리치고 살아남은 이유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며 보호시설에서의 면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차례대로 한국과 미국의 언론, 연구기관, 그리고 정책 관계자들과의 조용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증언에서 저는 담당자들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밀 재정실이라 불리는 조직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무역회사나 합작법인, 외교문화교류 창구를 가장하지만 실상은 핵과 미사일 등 군사개발 자금을 모으는 숨은 심장이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세탁되고 마침내 군수시설과 연구소로 흘러갑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지는 제 말을 듣던 미국 대외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메모를 열심히 적는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제가 묘사한 내부 사정은 긴장감 그 자체였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늦어지면 상부에서 독촉이 내려오고 그 압박은 곧바로 현장 처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적인 숙청 공포 속에서 간부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보고체계는 두려움으로 유지됐다고 말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해야 했어요. 그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거든요. 몇 개월 후 제 증언과 자료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북 제재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고 선박 추적과 우회 거래 차단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실무 조치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탈북민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정착금 지원과 의료 혜택, 교육 프로그램 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국제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에도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화상회의로 때로는 비공개 장소에서 만났어요. 제 얼굴과 이름은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음성도 변조됐고 그림자만 보이도록 촬영됐어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매번 인터뷰를 마치며 같은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필요한 방식으로 전할 뿐입니다. 어느 날 담당자가 말했어요. 리 선생의 증언이 국제회의 문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북한 제재 결의안 강화의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실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것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북한에서는 저를 더욱 집요하게 찾을 것이고 가족의 안전에도 위험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고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된 지금 저는 한국 어딘가에서 이름도 직업도 바꾼 채 살고 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던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창문 너머 인기척에 무의식적으로 긴장이 되지만 더 이상 숙청 명단에 오를까 두려워 새벽마다 뒤척이지 않아도 되죠. 제 폭로로 북한의 무차별 숙청과 처형 권력 구조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게 되었고 한국이 더 단단한 안보 정책을 세우는데 작은 힘을 보탰지요. 하지만 그 여파로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위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주요 기관 사람들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제 소식을 확인하거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필요할 땐 거처 변경이나 경호 강화를 제안해 옵니다. 그들의 연락은 늘 짧고 간결해요. 확인, 조심, 필요시 이동.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가족의 새 삶을 존중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감싸주고 있어요. 아직도 한국 생활이 낯선 부분들이 있지만 가족은 평범한 일상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들은 기술교육원에서 배운 용접 실력으로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딸은 캠퍼스 벤치에서 한국어 책을 읽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흥정하다가 평범한 일상이 놀라워 문득 환하게 웃곤 해요. 밤이면 한강의 은빛 물결을 바라봅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의 차가운 물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강이죠. 이제는 숙청도 모함도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수면제 작전이 실패했다면, 순찰선에 발각됐다면, 아찔한 순간들이 하나라도 잘못됐다면 지금의 자유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 가족이 탈출했다는 사실이 더 큰 감시와 통제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한 증언이 국제사회를 움직였고 북한 제재를 강화시켰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탈북민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슴속으로 깊이 다짐합니다. 살아남았으니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언젠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